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기로울 정책생활. 오늘은 2026년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 안내 중 장애인 분야의 두 번째 세부 업무 수행 절차를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서류 뭉치 속에 숨겨진 그 복잡해 보이는 8단계의 세부 업무 수행 절차, 뼈대를 싹 발라내서 청취자님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드리는 겁니다. 네. 현장에서 실무를 보시다 보면 이 거대한 정책의 맥락을 놓치기가 참 쉽잖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서류 작업이나 민원 응대에 매몰되다 보니까요. 맞아요. 특히 이번 2026년 가이드라인은 기존 체계에서 상당히 과감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실무자분들이 현장에서 느끼실 마찰력도 꽤 클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렇죠. 패러다임 자체가 좀 변하는 시기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볼까요? 가장 첫 번째 관문이죠. 신청 및 접수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모든 행정 절차의 출발점은 결국 누가 이 시스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가에 있죠. 이번 2026년 지침을 꼼꼼히 보면 이 진입장벽을 상당히 유연하게 낮추려는 의도가 엿보이거든요. 문턱을 낮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상 기준에 적합한 본인이나 가족은 당연히 신청 주체가 되고요.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그 이웃이나 읍면동 공무원 그리고 이용기관의 관계자 같은 이해관계인에게도 신청의 문을 아주 넓게 열어두었다는 점입니다. 아, 맞아요. 저도 그 문건을 보면서 좀 놀랐던 게 본인의 동의만 전제된다면 장애인 복지관이나 그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담당자도 직접 통합돌봄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장에서 대상자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분들이잖아요. 의료진이나 복지관 실무자들이.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제도화한 셈이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행정적 절차를 밟을 여력이 없는 그런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려는 시도로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인 거죠. 그런데 청취자님, 제가 이번 문건의 신청 절차를 분석하다가 아주 이례적인 대목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진행하던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인데요. 네, 그 부분 질문이 많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아니, 사전조사를 생략한다는 건 일처리는 확실히 빠르겠지만 행정적 사각지대나 예산 오남용의 여지를 열어두는 건 아닐까요?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대상자의 실제 상태를 스크리닝하는 첫 번째 허들을 없애버린 셈이라 다소 리스크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 생략이 무작정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도로 타겟팅된 정책적 선택이라고 보셔야 해요. 고도로 타겟팅되었다고요? 네, 방금 우려하신 예산 오남용이나 행정적 공백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지침은 65세 미만 장애인 통합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나 다 생략해주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이분들은 이미 의료적 필요도가 복합적으로 매우 높은 심한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으로 국한되어 있거든요. 즉, 국가 시스템상 이미 최중증의 의료적, 일상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이 데이터로 쫙 입증된 분들입니다. 아, 이미 데이터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정말 이 통합 지원이 필요한가요? 라고 다시 묻는 형식적인 사전조사는 사실 행정력 낭비일 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도 불필요한 피로감을 주는 중복 절차라는 거죠. 아,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대상군 자체가 이미 중증도 필터링을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의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즉각적인 본조사와 서비스 개입으로 직행하겠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실무부서의 업무로드도 확실히 줄어들 수 있죠. 확실히 그러네요. 그리고 이 효율성이라는 키워드는 접수 이후의 의뢰 절차에서도 꽤 두드러지더라고요. 기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예를 들어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러 온 김에
새로운 장애인 통합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는 케이스가 현장에 많을 텐데요. 네,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죠. 네, 이럴 때를 대비한 디테일한 규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시군구에서 2개의 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동시에 조사 의뢰하도록 명시를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 현장 실무자분들이 가장 환영할 만한 변화 중 하나일 겁니다. 과거에는 각각의 서비스마다 별개의 조사 의뢰가 들어가고 그러면 조사원들도 각각 출장을 나가야 했겠네요. 그렇죠. 그 비효율이 엄청 컸거든요. 이번 지침은 담당자의 중복 출장 방지와 조사 대상자의 편의성을 아예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대상자 입장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2번, 3번 받는 게 그게 곤혹스러웠을 때니까요.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술적인 뒷받침도 예고되어 있죠. 2026년 3월부터는 시군구 전담부서와 국민연금공단 지사 간의 정보 연계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전산 시스템 연계예요? 네, 기존에는 공문으로 오가거나 수기로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조사 의뢰와 결과 회신 과정이 이제는 시스템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2026년 3월 시스템 연계. 이거 실무자이신 청취자님들께서는 반드시 다이어리에 적어두셔야 할 마일스톤이네요. 새로운 전산 시스템이 도입될 때 초기에는 늘 데이터 연동 오류나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한동안은 전화통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기존 레거시 데이터들을 잘 정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군구에서 의뢰를 넘기면 바통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즉 장애인 지원센터로 넘어갑니다. 조사원들이 직접 현장으로 종합판정 조사를 나가게 되는데요. 네, 현장 방문의 시간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기존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완전히 새로운 2개의 거대한 영역이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의료 건강 피로도와 지역자원 연계 피로도 항목인데요. 이 항목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국가가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신체적 기능 평가에 치중하지 않았나요? 네. 과거의 조사가 주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가 같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집중했다면 이번에 신설된 의료건강 영역은 훨씬 더 임상적이고 심층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보나요? 관절 구축이나 연화장애, 호흡기 문제, 욕창의 진행 정도 같은 신체적 징후는 물론이고요. 조절되지 않는 통증이나 정서행동 장애까지 평가 지표에 포함되었습니다. 와, 굉장히 전문적이네요. 제가 그 지표 중에서 특히 눈여겨본 것은 약물 복용과 구강 문제 항목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약을 먹고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기준이 아주 구체적이죠. 네, 60일 이상 상시 복용하는 약물이 5개 이상인지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확인하더라고요. 이거 다제 약물 복용이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을 행정조사 단계에서부터 스크리닝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도로 보입니다.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그 약물 개수와 복용 기간 지표는 대상자에게 복합 만성질환 상태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객관적 데이터거든요. 조사원이 단순히 눈으로 쓱 보는 걸 넘어선다는 거네요. 그렇죠. 처방전이나 약봉투를 직접 확인하면서 대상자의 실질적인 의료 의존도를 꼼꼼히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정기적인 구강검진 누락 여부나 치과 진료 필요성까지 묻는 걸 보면 정말 치밀합니다. 치아 건강이 무너지면 바로 영양결핍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반적인 건강 악화로 직결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현장에서 더 큰 체감 변화를 가져올 부분은 두 번째 신설 영역인 지역자원 연계 피로도, 즉 주거 환경 및 영양 상태 평가입니다. 이 부분. 제가 보니까 조사원분들의 업무 난이도를 대폭 끌어올릴 것 같더라고요. 평가 항목을 보면 이건 거의 건축물 안전 진단이나 주거 환경 컨설팅 수준이던데요. 맞아요. 단순히 방이 몇 개냐를 묻는 수준이 아니죠. 네,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휠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게 문톡 단차가 제거되어 있는지, 변기 안전 지지대는 있는지 같은 물리적 환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합니다. 거기다 집안의 악취나 곰팡이가 심각한 수준인지, 바퀴벌레 같은 해충 위험이 상존하는지, 심지어 노후된 전기 배선이나 연탄난로 사용으로 인한 화재 취약성까지 다 꼼꼼히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조사원분들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할 영역이 의료에서 거의 환경공학까지 넓어진 셈이라 현장에서의 피로도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현장 조사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건네받아 분석해야 하는 시군구 실무자 입장에서는 대상자의 삶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정보의 질이 달라지니까요. 영양상태 항목에서 최근 일주일 중 하루 1끼 식사가 3회 이상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집안의 곰팡이나 결식의 빈도는 단순한 가난의 지표가 아니라 당장 의료적 개입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투입되지 않으면 곧바로 응급 상황이나 중증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공간과 환경이 사람의 건강을 갉아먹도록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국가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군요. 환경이 곧 건강이라는 철학이 행정서식에 완전히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대한 조사들을 원칙적으로는 직접 찾아가는 방문 조사로 진행해야 하지만 예외 규정도 존재하더라고요. 과거 종합조사 이력이 이미 존재하고 또 감염병 우려가 있거나 대상자가 방문을 극도로 꺼리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비대면 조사도 가능하도록 열어두었습니다. 네, 비대면 조사 규정이 있긴 하죠.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그 주거환경 조사는 전화 통화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대상자에게 전화해서 거기 집에 곰팡이 피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네 하면 그냥 체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지침에서도 비대면 조사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아주 엄격한 단서 조항을 달아두었습니다.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주거환경 영역만큼은 원칙적으로 전화조사가 불가합니다. 아, 전화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군요. 네, 주거지의 위험 요소는 주관적인 진술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대상자가 보호자가 희망할 경우에 한해서 집안 환경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 즉 사진이나 동영상을 우편,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제출받아서 평가할 수는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청취자님들은 비대면 조사로 전환할 때 이 증빙자료 수집 가이드라인을 대상자에게 명확히 안내하는 프로세스를 미리 구축해 두셔야 업무 지연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실무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사전에 안내가 안 되면 나중에 사진 다시 찍어달라고 실랑이를 벌여야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국민연금공단이 현장을 현미경 들여다보듯 샅샅이 조사하고 나면 그 방대한 데이터가 통합지원판정서라는 하나의 문건으로 압축되어서 다시 시군구 전담부서로 전송됩니다. 이제 다시 지자체 실무자들의 시간이죠. 네, 이제부터가 진짜 기획의 영역입니다. 이 판정서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침은 아주 굵직한 원칙을 하나 제시합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장애인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개입의 시기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게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대상자에게 뭐 해드릴까요? 묻고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이걸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복지 전달 체계의 무게중심이 공급자, 즉 지자체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로 완전히 이동했음을 의미하는 구조적 선언입니다. 무게중심의 이동이요. 의료적 수치나 주거 환경의 열악함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 주관적 욕구를 계획의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과 당사자의 주관적 욕구를 잘 버무려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안이 잡힌 계획은 지자체 내부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통합지원회의를 거쳐서 최종 승인되고 변경됩니다. 지자체마다 인력 규모도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 회의체 운영에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어요. 네, 저도 안내서를 보면서 이 유연성이 꽤 반가웠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선택지를 줬더라고요. 일환으로 회의는 한 번에 열되 노인 대상자 안건과 장애인 안건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요. 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안으로는 아예 세부 분과를 따로 설치하는 방식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거나 고도의 다학제적 논의가 필요한 지자체라면 별도의 장애인 분과를 두어서 심층적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겠죠. 그렇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행정 리소스에 맞춰서 가장 효율적인 회의 구조를 세팅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행정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둔 셈이죠. 맞습니다. 이 통합지원회의에는 시군구 전담부서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기관, 또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한국장애인 개발원의 전문가까지 참여해서 계획을 아주 고도하게 됩니다. 각 분야의 브레인들이 다 모이는 거군요. 이렇게 다학제적 논의를 거쳐서 계획이 확정되면 드디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단계로 진입합니다. 여기서 청취자님들이 집중하셔야 할 것이 바로 제공되는 서비스들의 목록, 일종의 다학제적 서비스 매트릭스입니다. 네, 과거의 단편적인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매우 촘촘하고 유기적인 지원망이 구축되어 있죠. 이 매트릭스를 보면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돌봄이라는 세 가지 큰 축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삶 전반을 에워싸는 구조입니다. 앞서 우리가 상상했던 한 대상자의 케이스를 이 매트릭스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좋은 접근이네요.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서 5개 이상의 다제약물 복용과 심각한 문턱 단차 그리고 곰팡이를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죠. 통합지원회의를 거쳐서 이 대상자에게는 단순히 생활비 지원 몇 푼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당장 복합질환 관리를 돕는 서비스가 연계되고요. 동시에 일상돌봄 영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즉 집수리 지원 서비스가 투입되어서 즉각적으로 곰팡이를 제거하고 문턱을 없애는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바로 그게 통합돌봄의 본질이군요. 각각의 서비스들이 분절적으로 따로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개선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서비스의 면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전문성에 꽤 놀라게 됩니다. 여성장애인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장애 친화 산부인과 의료적 치료와 심리적 행동 문제 치료를 병행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특화된 의료 인프라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거든요. 일상생활 지원 역시 훨씬 더 세밀해진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이나 여성 장애인 가정에 파견되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는 삶의 질을 정말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든든한 장치들이네요.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 체계입니다. 아, 맞아요. 그 부분 인상 깊었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가족분들의 돌봄 부담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네,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으시죠. 이를 덜어주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한 1:1 맞춤형 돌봄이 제공되고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까지 이 매트릭스 안에 단단히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실무자분들께서는 이 다양한 자원들을 대상자의 욕구와 타이밍에 맞게 싹 조율하는 일종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아주 멋진 비유네요. 그런데 지휘자라는 비유가 적절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서비스가 세팅되고 개시되었다고 해서 지휘자의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7번째 단계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시군구 전담부서는 연계된 서비스들이 초기 계획대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질적인 수준은 유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죠. 네. 동시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관의 현장 인력들은 대상자와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욕구나 상태 변화를 아주 민감하게 캐치해서 지자체에 계속 보고하는 핑퐁 게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장 상황이라는 건 서류장의 계획표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물처럼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모니터링을 거치며 지원을 이어가다 보면 마지막 8단계인 종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일반적인 행정 업무에서 종결이라고 하면 서류처를 딱 덮고 캐비넷에 넣는 완전한 마무리를 의미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장애인 통합돌봄 지침을 꼼꼼히 읽어보면 이 종결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는 그 물리적인 끝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종결을 또 다른 과정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근본적으로 중증 장애인의 삶에서 의료적, 사회적 돌봄의 수요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과연 존재할까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애와 연관된 건강관리와 일상 지원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지침이 명시하는 종결이란 행정적 책임의 회피나 서비스의 일방적 중단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행정 사이클상에 한 마디를 잠시 끊어주는 그런 개념이군요. 정확히 말하면
최초에 설정했던 개인별 지원 계획의 유효 기간이 다했거나 대상자의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서 기존의 지원 매트릭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아예 새 판을 짜야 할 때 종결을 한다는 거네요? 네, 지침에도 아주 명확히 나와 있죠. 종결 시에는 반드시 추가 욕구 및 필요 서비스를 재사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입니다. 즉, 과거의 계획을 닫고 변화된 현재의 상태를 면밀히 재평가해서 다가올 미래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종교를 이해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순환하는 돌봄 생태계 한 과정이 셈이죠. 종결은 곧 재평가이자 새로운 맞춤형 지원의 시작점이라는 분석. 현장에 계신 실무자분들이 반드시 새겨두어야 할 핵심 철학이네요. 청취자님, 오늘 이렇게 1단계 신청의 문턱부터 완전히 새로워진 종합판정 조사의 디테일, 그리고 단순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종결까지 2026년 지침의 거대한 8단계를 숨가쁘게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 중 화장실의 미끄러운 바닥이나 벽지의 곰팡이를 행정 영역에서 심각한 건강 위험 요소로 평가한다는 부분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복지와 의료가 단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을 둘러싼 삶의 공간과 환경 전체를 치유와 개입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중대한 선언 아닐까요? 이 거대한 관점의 변화가 우리 지역사회의 돌봄 생태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현장 실무자 여러분의 손끝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 한번 깊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은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